요거만 좀 연결하고. 너무 오랫동안 힘드시죠? 10시래. 저는 9시인 줄 알았더니 틀린 시계 보고 왔구나. 한 15분 동안 빨리 하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오래 할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하면 오늘 그 설명회라고 그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 잘랐는데 왜 해병대처럼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약간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고양이고 발표가 있었어요. 고양이고 발표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쟤를 안 뽑으면 뭐 고양이 어떤 외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쟤를 안 뽑으면 되겠나 싶을 아이가 제가 중학교 때 올해 가르쳤던 중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일반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이제 분석하기로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입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육광탈했다고. 주변에서 그런 것을 사실은 외국 학생들한테 많이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사시다가 어떤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그 성공했던 기억하고요. 그리고 실패했던 기억 중에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는 거는 실패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오래 남죠. 그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학원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한이 그죠? 진짜 이름이냐라고 물어봐요. 영어 이름이냐고 물어보고 그 진짜 이름이고 한글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해 애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도 없어요. 애도 없지만은 여기서 제가 김포외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년에 150명 정도를 가르칩니다. 적으면 한 150명, 많으면 그보다 많죠. 많으면 180명, 200명 정도를 가르쳐 1, 2, 3학년에 이렇게 애들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저기 아까 보셨죠? 처음에 와서 그 서울대학교 붙은 학생들, 그 이한학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저희 부장님이 그 학생들 얘기하는 걸 보고 와 너무 똑똑하다, 우리 딸하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두 명의 학생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원래 고등학생들이 수업할 때 이렇게 외고 애들 수업할 때 방학 특강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와서 수업했던 애들이었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너희들 오지 마라 그랬더니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대 붙었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합격증을 보냈는데 너무 기쁘죠. 너무 대견하고 그죠? 근데 그 기쁜 거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너무 기쁘고 볼 때마다 대견하고요. 저는 붙었다고 해서 학원에 찾아왔고 그때 인사를 하면서 너무 대견하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마음에 남는 건 오늘 같은 일. 그럼 이제 학원에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대를 본 아이들, 서울대를 보내고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저희 학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인 건 아시죠? 적으면 아주 적을 때는 뭐 한 40명 한 학년 애들이 영어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수학 다니는 애들 따로 있고 뭐 국어 다니는 애들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김포외고에서 거의 3분의 2, 4분의 3은 저희 학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을 때는 80명, 지금 이제 2학년하고 그리고 3학년 요 고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그리고 지금 1학년은 조금 적습니다. 한 뭐 60명에서 4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니까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가고 좋은 학교에 가장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얘기하지 못해도 분명히 지금 이제 9등급제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목하고 봤던 것은 1등급, 2등급 1등급 어떻게 유지할까? 2등급이었다 1등급으로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한테 이야기하지는 못했겠지만 지금처럼 육광탈한 아이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저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애를 길러보지는 못했잖아요.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적은 숫자로 수업한 게 아니라 이게 몇 명 놓고 수업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대규모로 예전 같으면 뭐 150명, 200명씩 이렇게 수업을 했잖아요. 외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수업하는 편이고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신경 쓸 게 좀 적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고양이고 학생 하나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된 학생인데
그때 외고에 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외고 입시의 부정 뭐 이런 게 있어서 외고 애들을 안 뽑았었어요. 고양이고 같은 경우에 그 학년 당시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이가 그 이대 중국어과를 붙은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저하고 혼자 붙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언니를 가르쳐서 동생이 꼬마였을 때부터 이렇게 저한테 보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너무 막 열정이 엄청 강한 아이였어요. 막 되게 막 여자아이였는데 막 되게 막 열정이 강하고 막 어찌 보면 격하고 막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오랫동안 봤으니까 언니 때부터 오랫동안 봤으니까 너무 정이 들어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요맘때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치 않던 공부를 꽤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중앙대학교 영문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시 또 넣어가지고 성균관대를 옮겼고 지금은 또 넣어가지고 삼수를 해서 서강대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원래 들어있으면 대학교 4학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학년이 그보다는 조금 낮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외고생들만 26년을 가르쳤습니다. 외고생들만 26년을 가르쳤고 처음에는 성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희 학원은 외고생들만 가르쳤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눈에 보였겠죠. 떨어진 애들이 보였던 게 아니에요. 요새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쯤입니다. 너무 늦게죠. 이제 아마 지금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제가 1학년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내년이 되면 이 학생들만 가르치고 저는 더 이상 아마 이 학생들이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 되면 학생들을 더 받지 않고 이제 수업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죠.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 제가 느끼는 고통은 또는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 학원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에 많이 보내고 또 연세대학에 많이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학원 원장으로서 저는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탈락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현실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희망에 찬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현실이요. 현실에 대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 상담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진로 상담 선생님 중에 한 명이요. 학생을 국제고 진학을 했는지 아니면 국제고를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한테 현실을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상담이 끝나고 애 기를 죽였다고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혼자서 자기 그냥 유튜브 같은 데 틀어놓으면 막 정신 막 함양하는 막 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애들하고 하루 종일 틀고 그거 있지. 그죠? 왜 그런 거 왜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왜 붙들고 그 선생님이 그럼 거짓말해줘 애들한테 뭐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너 이 정도로 공부하면 뭐 김포에도 가서 고양국제고 가서 잘할 수 있다라고 뭐 서울대가 네 눈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속이 시원하겠냐고. 아닌데, 그죠?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요. 저 잠깐만 저 소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영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인원을 수업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아이들의 탈락하는 아이들을 좀 줄이고자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아이들이 각 선생님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영어 선생을 3명이서 분담해서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반만 가르치는데요. 저는 그 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7명까지만 가르칩니다. 7명까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돼서 7명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또 그 성적에 맞는 학생들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반을 짰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은 어떤 학생이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수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은 뭐 다른 분들이 앞에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처음으로 이한 어학원으로 시작했고요. 외고생들 전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고생들한테 내신이 아니라 영어 논술하고 토플하고 탭스를 주로 가르치던 학원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얘기가 떠나지만 김포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생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뭐 이 교실에서도 가득 차고 보통 이제 김포하고 일산하고 나눠서 하는데요. 각 캠퍼스마다 많을 때는 한 캠퍼스에서 40명씩 영어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나눠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더 집중하려고 나누고 저는 7명까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안에서 가르쳤고요. 육사에서 영어 교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양 외고에서 7년 정도 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도 외고에서 선생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처음 가르친 것은 명도 외고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가장 내신은 사실 저희가 김포외고 내신을 하면서 제가 내신을 처음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외고 내신은 그 전에 대치동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뭐 목동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데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소수로 했었죠. 많으면 뭐 7, 8명, 뭐 적으면 서너 명씩, 40명, 50명씩 또는 뭐 70명씩 한꺼번에 수업한 것은 저희 학원이 처음이고요. 저희 학원은 지금까지도 영어는 그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학당에서 수업을 할 때고요. 뭐 이거 보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수업할 때, 저는 그렇죠. 내신을 할 때는 지금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가장 표준적인 수업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어차피 외고생들한테 영어 논술하고 탭스만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편하게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뭐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아까 이제 현실을 듣고 싶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한 번씩 보십시오. 테스트를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학생 자신도 기대를 거는데 혹시 올A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A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9등급제일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로 2배로 환산하시면 돼요. 9등급제일 때 보통 전국을 놓고 보면 가장 적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경기 남부 쪽이 좀 적게 나옵니다. 경기 남부 용인 뭐 이런 분당 쪽 있죠, 그죠? 그쪽이 좀 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최근 통계치로 그쪽이 보통 한 36%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60% 정도 나옵니다. 올 A가요. 그러면 통계를 하면 보통 한 40% 내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 내외가. 그러면 예전에 9등급제일 때 40%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4등급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 A를 맞으면 1등급을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꿈이 깨지죠. 그리고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몇 대 몇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달은 최소한 아니었죠. 김포외고. 그죠? 미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달은 아니었으면 전에 미달이 많이 나왔을 때 김포외고 같은 경우에 실제로 비둘기들도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뭔지 아시죠? 비 2개 있는 애들. 비둘기들도 있었어요. 꽤 있었습니다. 꽤. 그런데 지금 그런 데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올 A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9등급제로 환산한다면 거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약간 예외적으로 입학하는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1등급이라는 겁니다. 그죠? 올A가 지금 김포외고에 입학하는 학생들 1등부터 200등까지가 전부 다 올A라고 하는 거예요. 40%가 아니죠. 그 올A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포외고가 지금 교재가 나왔다. 이렇게. 영어는 그 교재 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얘들 OT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교재를 부교재를 공부하라고 줄 거예요. 그 교재가 얘들 교재입니다. 부교재라고 쓰라고 하는 거 보면 그 교재가 얘들 교재예요. 보통 보면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장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가장 높은 확률로 능률 복화 고교 필수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높아요. 이거 그 2권 정도가 따로 사용된 것이 있었는데 여지껏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이거고요. 뭐 어쨌든 그 정해지면 그거 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 2권 정도의 독해책을 공부해 오라고 EBS에서 나온 독해책을 공부해 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권 정도 EBS에서 나온 구문책을 공부하라고 한 게 최근 3년 정도였어요. 요거는 진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2개는 다 내신에 다 들어갔어요. 내신 기본 교재가 되었고 1학기 때 다른 교재가 추가됐어요. 1학기 때 작년 1학기 때 대표적인 교재 중에서 1학년에 들어가면 1학년은 심화 영어 회화 1이라고 하는 거 하고 심화 영어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영어라고 하는 교재를 씁니다. 공통 영어라고 하는 2과목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4단위 해가지고 이제 8단위 정도가 들어가는데 심화 영어가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겠죠. 목적은 그렇겠지만 심화 영어 회화 안 배웁니다. 회화 배우지 않고요. 그냥 뭐 전부 다 독해집이에요. 전부 다 독해집.
그래서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연히 이제 심화 영어가 좀 더 어려웠어요. 어떤 교재를 썼는지 혹시라도 올해 뭐 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BS에서 나온 구대 변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구대 변별. 예. 올림포스 구대 변별. 가서 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가서 보세요. 1학년 1학기 때 사용됐어요. 작년 1학년 1학기 때 숙제로 주진 않았었는데 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40과 QN40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셔요. 자, QN40이 40번 지문이 40번 문장이고요. QN40번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수능에 보면 40번 문제가 나와요. 문단 요약형 문제. 거기에 대비하는 QN40이라고 하는 과가 있는데 이 과에 들어가서요. 앞에서부터 영어를 읽지 마시고요. 괜히 그 애들하고 영어 한다고 옛날에 좀 잘했는데 일단 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어 읽지 마시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잘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글로 써 있는 것. 한글로 써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EBS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은 공경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봤을 때 한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년에 이 교재를 썼었어요. 애들이 멘붕 걸렸어요. 작사 같습니다. 완전 작사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교재를 써야 그래도 등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쓰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분명히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된 교재를 선정한 게 분명합니다, 이 교재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자체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애들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교재. 중간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능성이 없느냐? 또 있다는 얘기죠. 또 있어요. 확률상으로 이런 교재를 사용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교재였고요. 하지만 1학년 때, 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거 빼놓고 2학기 때는 갑자기 훨씬 더 쉬운 교재로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EBS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손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3 교재가 어렵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과 고1 EBS 교재를 같이 썼어요. 이거 몇 학년 것으로 실제 분류가 되는지 책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책은 약간 B급입니다. 고3 애들이 써야만 뭐 쉬운 과도 있고 어려운 과도 있는데 쓴 사람에 따라서 40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전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 애가 어떤 것에 마주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가장 안전하냐면 최소한 25% 정도 안에 들려면 10%가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2%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상위권 그래야만 1등급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정도가 되려면 아주 엄밀하게 따져서 고등학교 2학년 고2의 상위권, 최상위권이 돼야 됩니다. 고2의 최상위권을 만들어 놓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후회해요. 우리 아이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거 안 믿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고2 교재를 쓴 거하고 고3 교재를 쓴 애들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고2 교재를 썼고 과외를 했고 학원을 다녔는데 실제 김포외고에 갔을 때 9등급제에서 6등급, 7등급 나온 애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상담을 했을 때 야 도대체 중간에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중간에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왔는데 그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등급을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7등급을 적어서 사실은 아이들도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죠. 그죠? 7등급 쓰겠으니까 창피한데 선생님이랑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그죠? 7이면 쓱 바꿔가지고 뭐 5자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아니 애새끼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이번에 등급 어떻게 나왔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등급을 모르냐고. 그건 우리 애 이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 등급을 어떻게 며칠 전에 쓴 등급 모르냐고. 모른다고 얘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대충 이제 알아서 넘어가죠.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등급 나왔대요. 뭐 한 과목은 7등급, 한 과목 6등급 나왔다면 영어과인데 도대체 중학교 때 너 무슨 공부를 했니? 아니면 학원 어느 학원 다니고 무슨 공부를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교재를 가지고 적어냈어요. 엄마한테 확인했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그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뭐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있는 거죠.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애들이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이 3등급 이하가 되면 사실 3등급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은 예전으로 치면 거의 5에서 7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1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3년 내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회가 2달 정도 시간이 있죠. 1월달, 2월달 정도. 그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점수 엄청나게 올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2 상위권까지 올리셔야 돼요. 특히 독해. 구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로 시험의 구성이 있죠, 그죠? 시험의 구성은 그 김포 외고가 이제 왜 어렵냐면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띄워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씩 띄워놓고 보면 외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고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딴 학교 문제를 분석하거든요. 장기고 학생이 우리 뭐 영어는 없지만 영어 뭐 다른 외국 일반고는 없지만 걔들 시험 문제는 분석을 해요. 장기고 문제는 꽤 어려운 편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주는 교재도 어렵고 선생님이 주는 뭐 교재도 어렵고. 근데 이게 왜 애들이 그 외고 영어가 어렵냐면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문 있죠. 수능 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보통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주면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한두 과 정도 하고요. 근데 김포외고는 어떠냐? 김포외고는 보통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100개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100개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할 게 많은 거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애 저희가 이제 계속 주마다 수업할 때마다 데일리 테스트라고 테스트를 보거든요. 성적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어떤 학생 하나는 지금 이제 1학년인데 저기 이제 풍무동에서 온 학생인데 걔는 고3 수준을 훨씬 넘은 거예요. 시험 문제를 막 아무리 어렵게 해서 줘도 거의 다 맞춥니다. 신기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학생하고 그리고 그런 데일리 테스트를 보통 저희가 28문제를 내는데 왜냐하면 학교 문제가 28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를 아이들이 보통 뭐 절반을 맞추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어렵게 내기 때문에 절반을 맞추는 학생들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간격이 보통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맞추는 아이들과 적게 맞추는 아이들은 속도가 다르겠죠. 이 아이는 시험에 보통 뭐 7, 8회독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 2회독도 정확히 안 된다죠. 정확히 안 됩니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끄적여 놓은 거죠. 예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읽는 능력.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하고 공부는 어떤 순서로 잡아야 되느냐? 보통 보면 이제 그 어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법과 그다음에 독해, 그다음에 말하기, 쓰기. 외고 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라고 그걸 오늘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외고 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라고 저희가 올해 1학기 때 조사를 했어요. 그 김포외고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그리고 그 졸업생들, 저희 조교 졸업생들 그리고 외고를 나온 선생님들한테 다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을까요? 여기 4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애들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외고 가면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말하기, 그죠? 말하기 해야 되겠죠. 쓰기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시면 작살 하면 안 돼요, 이거요. 이게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서술형 평가는 안 나옵니다. 김포외고에서는 다른 학교도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 단답형이에요. 김포외고는 서술형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단답형이라고 돼 있고요. 단답형도 이렇게 나와요. 보통 보면 단답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문 이렇게 있잖아요. 지문에서 단어 하나 찾아 집어넣는 거 쓰라고 하는 거. 이게 단답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스크램블 있죠. 단어 이렇게 막 섞어놓고 쭉 갖다놓고 자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요 정도 나와요. 그거는 쓰기를 못해도 쓰기 잘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 정도만 나옵니다. 단답식이라고 이름 붙여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저 있잖아요. 그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외고에서 학교마다 적으면 60%에서 많은 학교는 8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필이 뭐 20%인 학교도 있어요.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7대3이에요. 7대3. 그런데 7대3일 때 어떤 학생이 70점 맞는데 어떤 학생은 빵점 맞을까요? 수행평가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절대 그렇게 주지 못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때 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하면 모르겠지만 1등은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꼴찌는 65점, 67점, 68점 주는 겁니다. 점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필에서 나는 거예요. 지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고를 간다고 생각하면 외고 말할 거야. 얘를 영어 안 하고 나와요. 말하는 거 안 하고 나옵니다. 쓰는 거 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은 사실 뭐 학교에서도 포기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수행평가가 나오면 영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썼는데 봐주세요. 문법 봐주세요. 막 이러면 막 승질이 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어 논술을 전문으로 가르쳤던 사람이라 이렇게 주고 교정해달라고 되게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 단어 몇 개 고친다고 글이 교정되나요? 다 막 뒤죽박죽 해야죠. 요새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있잖아요. 아시죠? 그죠? 파 선생 예전에는 파파고, 그죠? 지금은 G 선생, GPT. 얘네들이 다 해주고 나처럼 잔소리도 안 하니까, 그죠? 다 해줍니다. 가끔씩 보내는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딱 봐도 이 새끼 이거 2번 돌렸네, 그죠? 파 선생 한 번 고치고 G 선생이 한 번 고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는 완벽한 걸 고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칠 거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측정하기 되게 쉽지 않다. 김포예고는 지금 올해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보통 김포예고 분석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요, 어법이 보통 7에서 10% 정도 각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90% 이상은 각 시험에서 이게 독해가 나와요. 근데 수능하고 되게 비슷해진 거죠. 몇 년 전에 어땠느냐?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법이 김포예고도 20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고양예고 같은 경우는 65%까지 지금도 많이 나와요. 나머지가 이제 요거 이제 독해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법은 여전히 많이 나오는 거죠. 2학년이 되면 달라진다. 2학년이 되면 공통 과목에서 반절이 어법이 나와요. 과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학년 때 준비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1학년 때 지금 반절이 되니까 어법보다는 좀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독해 위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쪽을 굉장히 무시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게 또 2학년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또 문법과 독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개의 과목이거든요. 같은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잘한다고 해서 영어 독해 잘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일부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2%밖에 안 나오죠. 문법이 완전히 없는 시험이죠, 수능 같은 경우. 여기 근접해 가는데 이게 왜 근접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포예고 시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양이 많았죠, 그죠? 그런데 작년 올해 문제를 보면 김포예고 문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변하느냐? 선택지가 전부 영어로 나와요. 선택지가. 자, 이 지문이 나오죠?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선택지가 예전에는 요지를 찾아라 한글로 나왔어요. 주제를 찾아라 한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영어로 나와요. 이만큼씩 나오죠.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알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새롭게 그냥 그 자리에서 독해를 해내야 되는 거죠. 부담 만빵이죠. 그러니까 독해력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얘기인데, 왜 저렇게 늘어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건 버릇을 할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영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문을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어 선생들이 다 작문을 잘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들한테도 직접 영어 작문을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영어 작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작문, 그러니까 글 전체를 쓰는 거 말고도 문장을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쪽이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법은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시험 선택지를 잘못 만들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독해 문제 내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길게 내버리면 영어 작문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도 그게 인공지능으로 시험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저 조교 선생님이 10명이에요. 그 중에서 3명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런 교재 만드는 사람들이요. 나머지 교재 편집하는 사람들도 전부 외고 출신이에요. 김포예고 출신들, 고양예고 출신이에요.
시험 문제 갔다 오면 저희가 그냥 보고 있겠어요? 전부 다 분석해요. 다 풀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어넣죠. 지문 같은 거 변형되잖아요. 변형. 지문 변형이 이렇게 잘 된다고? 이 정도로 잘한다고 지문 변형을?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영어 글을 부모님들 중에서도 영어를 하시는 분 아니면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내 글은 내 글에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작문을 가르치면 절대로 애들의 틀이 잘 안 바뀝니다. 그게. 그리고 어느 순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쓰는 것처럼 글을 써요. 생각도 글도. 그리고 저도 제가 쓴 글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꾸려고 잘 안 되거든요. 기계라고 해서 그런 투가 없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2학년들, 기포예고 2학년들의 지문 변형이 엄청나게 된 적이 있어요. 읽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공지능에 집어넣어봤습니다. 4번씩 집어넣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이 글의 원본이 이것인데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기계 어투가 강하냐라고 90% 이상의 확률로 기계가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유를 쭉 댑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논란이 별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지고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직접 내는 거, 교육을 많이 받은 미국의 박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겠죠. 생각보다 영어 시험 출제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리 크게 오류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2년 전, 3년 전까지만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칠 때요, 오류 너무 심해서 그걸로 문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더 잘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포예고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우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이거 플러스 100개 이상의 지문 플러스 난이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김포예고는 예전에 같으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만했었어요. 아까 보셨을 때 처음에 들어온 학생, 그 키가 작은 학생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키 작은 학생. 그 윤수현이라는 학생.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치고는 꽤 영어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이 제 정도가 되면 김포예고 가서 영어 하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이들이 2년 전에 시험 봤던 것은 지금만큼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문법 문제 막 대고 연습하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득을 볼 수 있었는데 꼭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독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자, 그리고 지문이 100개 이상 나옵니다. 100개 이상 나오고 난이도도 지금 최근에 보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어법의 비중이 예전부터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독해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게 가장 김포예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김포예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 학교 선택을 잘했냐면 김포예고는 저도 뭐 외고 애들을 저희가 어학원 할 때 보통 서울 쪽 외고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대원외고, 대외외고, 명도외고 이런 애들이. 그에 비해서 김포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이 입학을 잘하겠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포예고가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인서울을 보내는 걸 보면요 무자비해요. 이 아이는 얘가 이 새끼 대학 못 간다라고 비상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들 특히 2학년, 3학년 되면. 근데 얘네가 3학년 됐을 때 올해도 계속해서 합격증을 보내거든요. 얘는 그냥 만약에 장기고 가 있거나 뭐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아마 한양대 부속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일산에 있는 뭐 백마고, 백석고 이런 데 가 있으면 그냥 충청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인데 보낸 걸 보면 경희대 붙었어요. 누구 뭐 시립대 붙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유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아까 얘들 올라와서 얘기 되게 잘하지 않는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딴 거 시켜도요. 조교들 쟤네가 이제 조교를 합니다. 제 조교를 해요. 여기 이제 1학년 조교를 하는데 쟤네들이
쟤네들한테 1학년들 내신 준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좀 준비 좀 시켜줘 그러잖아요. 그럼 쟤네들 얘기하지 않는데 PT 만들어 와서 애들한테 막 설명해. 굉장히 잘하거든요. 언제 배웠을까요? 기포 외고에서 배운 거예요. 대학이 바보겠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대학에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 그 대학원 그 예전에 저 지도 교수님이 연대 입시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분께서 외고 애들, 상위권 애들을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연고대의 운명을 가릅니다. 혈안이 돼 있다는 거, 똑똑한 애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 특히 막 성대한테도 밀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성대가 우수한 학생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포외고 나왔다고 해서 바보 같은 애인데 그걸 뽑겠습니까? 아닙니다. 애들 그 안에서 트레이닝이 엄청나게 돼요. 우리가 저 새끼들 저 수능 준비 못 해가지고 정시로 대학 못 가 바보 같은 새끼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걔들 그 안에서 수행평가 같은 게 아무리 점수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가 되면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 끝나면 6개씩 나와요. 그걸 쟤네들 다 견뎌내요. 조교 애들을 김포외고 이 애들을 저희가 계속 쓰는 것은 뭐 이축하기도 하겠지만 쟤들 앉혀놓고요. 이렇게 앉혀놓고 작업시키잖아요. 그럼 나가서 뭐 사먹고 와, 뭐 사먹고 와라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일 엄청 집중해요. 능률이 엄청 높아요. 그게 우리가 가끔씩 보면 타이핑 같은 거나 편집 같은 것을 이 다른 데서 구하거든요. 사람인 뭐 알바 천국에 구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이 와가지고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견디질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김포외고 졸업생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1학기가 끝나면 김포외고 잘못 왔나 봐. 전학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버텨야 됩니다. 아무래도 외고가 저게 잘 안 나와요. 등급이 잘 안 나오겠죠.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그죠? 그럼 일반고로 가면 얘가 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요새 일반고도 상위권 많기 때문에 외고에서 받은 그 무겁고 낮은 점수를 가지고 일반고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복구해서 다시 점수를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어는 특히 많이 그래요. 첫 학기 끝나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막 1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은 막 3등, 학교 내신은 3등급 나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1학년 때는 보통 한 20% 1등급 나와요.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30% 거의 1학년에 2등급은 모의고사에서 2등급은요 1학년에 2등급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2등급 받아놓고 절반인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와 위에는 모의고사 보면 2등급이 뭐 3번이나 맞았는데 왜 학교 등급은 4등급일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아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잘못 왜곡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마무리한다면 객관적인 테스트를 꼭 하십시오. 객관적인 테스트를 하셔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테스트 저희 학원에서 만든 테스트 안 해요. 그 네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저희 학원 말고도 꼭 저희 학원을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간에 학원을 정하실 때 이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을 꼭 다녀. 저는 딴 선생님들은 우리 학원 다녀 자기가 어떻게 다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다시 오기 때문에 제발 좀 나중에 다른 학원을 보고 이렇게 찾더라도 그 학원 정할 때요. 선생님이 장담해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원도 좋지만 김포외고를 가르쳐본 경험이 풍부한 학원으로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 학기 끝났을 때 작살나서 복구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모님들한테 질문 드리면 영어 성적 금방 넣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도 모의고사 봤잖아요. 저희는 고3 때 거의 한 10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3월 달에 막 5등급 받던 애가 1월 달에 저 수능 됐을 때 저 1등급 받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영어 잘 늘지 않습니다. 폭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부 폭격할 준비하셔야 돼요. 애 안 는다고 막 애 족치지 마시고요.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얼마큼 안 들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는 지금부터 영어 공부는 얼마큼 해야 되느냐? 하루에 애 4시간 이상 시키십시오. 하루에 4시간 이상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과를 갔던 일본어과를 갔던 뭐 하든 간에 외고를 보낸 이유가 없어져요. 꼭 그러니까 하루에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애들 4시간씩 보내시고요.
학원에서 검사하지만 엄마랑 같이 꼭 같이 좀 검사하십시오. 내 새끼 저거 뭐야 그죠? 뭐죠 그죠? 반쪽이 금쪽이처럼 뭐 그 반항하나요? 네, 그러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죠? 네. 그리고 꼭 어떻게든 확인해가지고 요새 애들 막 그러대요. 금쪽인가 그거 보면 뭐 엄마 나한테 사과하세요 막 이러고 엄마는 잘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결혼 안 한 것도 너무 다행이고 의식이 없는 것도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시킬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뭐 부동산 중개인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면 쉽게 잡아놓고 실패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 목표는 그겁니다. 애가 실패하지 않고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나 나나 또는 부모님이나 마음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교재는 일주일분 교재. 이게 한 학기라고 일주일분 교재. 저희 학원 일주일분 교재 너무 많다고 그만두는 새끼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쟤네들 더 달라고 얘기해요. 물어보시죠. 이게 한 학기 교재인가요? 일주일분 교재. 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또 학원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죠.